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미 관세 협상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제주에서 한미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눴고 이번 주에는 다시 워싱턴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한미 간의 이 관세 폭탄을 좀 완화시키고 서로 간의 무역 수지를 균형화시키기 위한 한미 간 협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5월 초에 워싱턴에서 2+2 회담이라고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워싱턴에서 베센트 재무장관 등과 만나서 이제 기본 원칙, 어떤 문제를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 논의의 대상을 축약을 했다면 이번 제주도에서는 그 논의를 이제 기술적으로 협의에 들어가자라고 합의를 하고 이번 주에는 워싱턴으로 또 무대를 옮겨서 실무자들이 대거 한국에서 넘어가고 미국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6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이게 대외적으로 공표된 겁니다. 일단 균형무역이라면 어느 특정한 나라가 흑자, 적자 보지 않고 플러스 마이너스 없는 사회로 가자. 그런데 현재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흑자를 보고 미국은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의 흑자를 줄이고 미국의 적자를 감축한다. 이런 거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특히 비관세 조처. 이게 주목받는 대목입니다. 쇠고기 관세라든지 관세가 아닌 어떤 행정 규제 등으로 막고 있는 거 이거 풀어라. 그다음에 경제 안보라는 것은 반도체 같은 거 중국에 주지 말고 동맹국끼리 쓰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교육. 이거 지금 AI 등을 비롯한 IT 산업을 가지고 교육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세 문제, 세금 문제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원산지 문제는 중국이 우리나라를 경유해서 미국에 수출하면서 이 원산지를 중국이 아닌 한국으로 이른바 원산지 물타기를 하고 있는 데 한 미국 측에서 한국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그것을 막아주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 밖에도 어떤 이 상업적 고려, 비즈니스의 현실을 좀 이해하는 그런 면에서 서로가 양보를 하는 이런 대목. 우리 측에서요, 60명 이상의 좀 실무진이 가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원칙론을 얘기했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디테일 갖다 놓고 소고기 같은 경우에 지금 원령 30개월 이상인 것은 수입을 못하게 되는데 요거를 몇 개월로 조정할 것인가 등등 아주 디테일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에게 25%의 상호 관세 그리고 품목 관세 모두를 면제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또 기브 앤 테이크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걸 주고 어떤 걸 받아야 되겠습니까? 예, 결국은 그 서로가 줄 것은 주고 또 받을 것은 받는 이런 협상의 묘가 필요한데요. 이를테면 미국에서 스스로 자체 조달을 못하거나 시급한 대목, 이것은 이를테면 조선 분야 같은 이런 배터리 분야 이런 부분은 한국과 협력을 하지 않으면 미국도 손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 양보를 하면 미국은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금 말씀하신 우리 상호관세 이거 좀 대폭 내려주고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자동차, 알루미늄, 철강에 대한 품목별 관세 25%.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주력 상품들 수출이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는데 이거 우리는 한미 간에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서 0%로 원래 하기로 돼 있는 건데 이걸 미국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관세 장벽 쪽에서 우리가 좀 허용할 것은 허용하되 관세는 미국이 대폭 내려주는 이런 쪽에서 큰 틀 방향은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각 분야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오늘 내일 타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우리 정부의 인원도 이제 교체될 텐데 데드라인으로 정해놓은 지금 협상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뭐 타결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기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과 미국의 한미 통상 협의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지금 바로 정치적인 변수 때문에 쉽지가 않은 그런 돌발 변수가 생겨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창 대통령 선거 기간이고
6월 3일 날이면 바로 새 정부가 들어서고 이번 선거는 대통령이 고리된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선자가 바로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 한미 간에는 4월 2일 날 관세 폭탄을 터뜨리면서 그 당시에 4월 9일부터 시행할 것을 90일간 유예해 놨거든요. 예. 그러면 4월 9일부터 5월 9일, 6월 9일, 7월 9일, 7월 9일까지는 일단 관세 없이 서로가 협상을 하는데 이 기간에 상당 부분이 지금 우리는 정권 교체가 예상이 되고 또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한 대로 새 대통령이 들어오면 기존의 협상팀도 교체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바로 그런 점에서 지금 이번에 실무 협상이 주목이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디테일을 갖다 놓고 이제 앞으로 협상단이 바뀌더라도 바꾸지 못할 몇 개 좀 어떤 뿌리를 내리는 그런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큰 부분에서는 우리 정부 대표단도 우리 장관급에서 합의할 수 없는 것은 다음 정권으로 넘긴다라는 부분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7월 8일 정도에 원스톱 패키지 딜이 나오니까 새 대통령이 6월 3일 날 나오면 현재 뭐 아직도 시간이 한 달보다 좀 더 많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속도를 내면 충분히 7월 8일 내에 타결을 볼 수도 있다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무역 협상을 이끌고 있는 미국의 스코트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지금 이 협상에서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시 높은 관세를 내게 될 것이고 또 선의로 협상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관세율이 적힌 서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시나요? 예, 또 한 번 미국이 전 세계를 향해서 강력한 경고를 날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영국과는 원칙적으로 타협을 했지만 영국을 빼놓고는 아직도 타결 소식이 들려오는 나라가 없습니다. 뭐 중국은 이제 협상이 시작됐고요. 전 세계 200개 가까운 나라와 일일이 지금 협상을 해야 될 상황인데 일부 나라들은 지금 미국 측 요구에 응하지도 않고 아예 만나지도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NBC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협상을 하지 않으면 그 상태로 협상 없이 당초 4월 9일부터 때리기로 했던 각 국가별 상호관세, 보편관세, 철강 등 품목관세 그대로 때리겠다. 지금 시간이 얼마 없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협상을 하라. 협상을 하지 않을 경우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때릴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항의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이런 엄포로 볼 수가 있거든요. 현재 베센트 장관의 지적에 따르면 선의를 갖고 협상하고 있는 나라가 18개국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대해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베센트 장관이 유독 정권 교체를 눈앞에 두고 또 선거를 하고 있는 나라지만 한국의 제안이 매우 바람직하다. 한국의 제안에 만족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현재 베센트 장관이 한국에 대해서 뭐 특별히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예. 아무튼 이 지금 막바지 피치로 가는 형국인데 대선 전국과 물려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통상 관계자들이 아주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관세 협상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한편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뉴스가 화제입니다.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하향했는데 이게 108년 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무디스가 신용평가 회사 중에 예. 원조입니다. 제일 먼저 생겼고요. 무디라는 사람이 한다 해서 무디스라고 이러는데 이 회사는 1900년대 초에 신용평가를 시작하면서 미국은 한 번도 예외 없이 그동안에 1등급, 가장 우량한 등급으로 평가했었거든요. 뭐 그도 그럴 것이 미국 경제가 비교적 자원도 많고 또 달러 기축통화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으니까 미국이 무너지면 뭐 세계가 다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인식조차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1등급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요. 무디스가 지난 주말에 증권시장 장이 끝나자마자 미국 등급을 전격적으로 한 등급을 내린 겁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AAA가 AA1이 됐는데요. 이 등급은 AAA, A가 세 개니까 흔히 트리플 A 등급이라고 그럽니다. 예. 요게 A가 두 개밖에 없는
AA1 등급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1등이었고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 무디스가 내렸다? 미국에 혹시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물론 무디스 이전에 피치나 스탠다드 푸어스 같은 데는 이미 미국의 신용 등급을 조금 내려놓고 있지만 세계 1등 또 원조 신용평가에서의 무디스의 신용 등급 하락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디스 너마저도 세계 1등이 무디스가 또 등급을 내릴 정도로 미국이 안 좋아? 그래서 미국 경제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스탠다드 푸어스나 피치가 옛날에 한번 등급 내려봤는데 그때도 뭐 큰 문제 없었잖아. 이번에도 큰 문제 없을 거야. 이런 전문가들의 시각은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 미국 정권 시장이 무디스 신용 등급 하락을 한 이후에 휴일이기 때문에 아직도 장이 안 열리고 있거든요. 오늘 밤 10시 반 장이 열릴 때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게 발작적 정세를 보일지 아니면 무덤덤하게 늘어갈지 지금 세계가 아주 뭐 식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초긴장 상태. 예. 오늘 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미국의 신용 등급이 하락하면 결론적으로는 미국 국채가 영향을 받는 거고 이 미국 국채가 영향을 받으면 글로벌의 채권 시장의 기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는 거잖아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파월 의장한테 금리 인하 압박하고 있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자, 미국이 신용 등급이 떨어졌다. 한마디로 미국 국채를 못 믿겠다는 얘기거든요. 미국 국채를 못 믿으면 미국 국채를 안 사거나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건을 내놓겠죠. 그럼 국채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채 가격이 더 떨어지면 미국 정부는 이게 국채를 팔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미국은 지금 재정 적자, 국가 부채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자금을 국채 팔아서 메꾸어 왔거든요. 국채 팔아 메꾸고 있는데 국채가 안 팔린다?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미국의 국가 부도가 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건 최악의 경우입니다. 그렇죠. 현재 뭐 신용 등급 하나 떨어뜨라고 해서 미국이 당장 국가 부도 날 정도로 미국이 취약하지는 않은데 심리적으로 그런 공포가 있거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하여금 야, 금리 내리라. 금리를 내면 국채 가격이 올라갑니다. 금리 내리면 대부분의 상품들 가격이 훈풍을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해서 또 한 번 금리 인하 압박을 했는데 현재 지금 관세 폭탄 때문에 미국의 물가가 덜썩덜썩거리고 있기 때문에 연준 제롬 파월 의장으로서 금리 인하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뭐 그런 면에서 어떤 일시적인 시장에 혼란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혼란의 강도가 어느 정도냐. 2011년도에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바로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떨어뜨렸을 때 미국의 주가가 약 7% 정도 떨어지고 한 10일 정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보다도 신흥국 시장이나 후진국 시장은 더 많이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보다는 좀 덜하지 않겠는가라고 시장은 어느 정도 그런 대로 뭐 걱정 속에서도 미국은 이제 많이 달라졌어 하고 있는데 그러나 길고 짧은 것은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다만 뚜껑이 이미 열린 건 이제 우리 주식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2,600선 아래로 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좀 해석해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 신용이 떨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미국의 국채는 세계에서 신용도가 가장 높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안전상품이라고 그러는데 미국도 믿지 못한다 이러면 사람들이 안전자산으로 회귀하고 위험자산에서 손을 뺍니다. 그래서 미국 주가도 떨어지지만 다른 나라 주가도 떨어지는데 지금 미국의 정권 시장이 열리기 전에 먼저 열린 아시아 시장에 전반적으로 하락세입니다. 그런데 낙폭이 2011년 당시에 S&P가 신용 등급을 떨었을 때는 그때 6%, 7% 떨어졌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1% 정도 떨어져 있고 일본은 약 한 0.34% 떨어지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뭐 발작적 정세가 나타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트럼프 관세 폭탄 때문에 현재 지금 정권 시장에서도 몇 가지 암초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 관세 폭탄과 맞물린다면 그 발작 현상이 좀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그런 대로 현재까지는 뭐 선방하고 있다. 특히 우리 기획재정부, 우리 정부에서는 미국이 지금 국가 부채가 36조 달러가 넘어갑니다. 부채 많은 거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미국의 재정 적자 심한 것도 알고 있었으니까 모르는 사건이 터진 건 아니니까 그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밤 더더군다나 오늘 밤 시간 2시간 앞서 열리는 미국의 사전 시장 요게 있거든요. 요거 좀 챙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치라는 음식,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저가 김치가 계속 증가해서 올해 1분기에 이 김치 수입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수입을 많이 늘리고 있는 것이며 뭐 대책이나 방안 같은 건 없을까요? 예, 한동안 우리나라 배추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배추 가격이 크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아예 안정적으로 아예 담그놓은 김치를 좀 저장 보관하겠다는 이런 세력들도 있었던 걸로 보이고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의 식품, 식자재,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하니까 상대적으로 중국에서 들여오는 게 조금 싸진 이런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이 배추 김치는요, 중국 사람들이 먹는 백채라고 하는 중국어로 바이차이라고 하는데 그거하고는 달라요. 예. 그러니까 완전 중국 음식이 아니고 중국 시장에서 한국 시장을 의식한 한국 전용 레스로 만든 어떤 수출품이다 이런데 특히 조선족 등이 많이 좀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 김치보다는 품질 면이나 영양가 면에서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배추 가격이 오르니까 최근에는 좀 안정됐습니다만은 통계가 잡힌 한 달 전, 2달 전 상황에서는 그때 중국산이라도 일단 쓰고 보자라는 그런 수요가 많았고 그때 수출 주문 낸 게 수입 주문 낸 게 지금도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 특히 유통업계나 식당에서도 요즘 자영업자들 어려우니까 좀 싼 거를 찾자 하는 그런 수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